안녕하세요. 권혁준과 함께하는 성공취업 X파일. 오늘은 중소기업을 위한 은행, IBK 중소기업은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BK 기업은행입니다. 여러분 그 IBK 기업은행은요. 이미 우리가 한번 다뤄봤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한 기업 정보는 다시 한번 좀 찾아보시면은 좀 되게 깊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요. 우리가 IBK 기업은행이 2018년도 이슈를 토대로 해서 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이제는 취준생 입장에서는 최근 정보, 좀 최근 사례 중심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IBK 기업은행입니다. 먼저 기업 분석과 오늘은 또 필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필기 기출에 대해서 좀 얘기할 건데요. 먼저 기업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IBK 기업 분석을 가보면요. 역시 설립일은 61년 7월 25일이다. 그다음 매출액은 18년도 경영실적 보고서입니다. 17조 한 8,700억 원 18년도에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2조 3,900억 원.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은 1조 7,600억 원 정도가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는 감사 보고서에 이제 올린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확정치는 아니고요. 이제는 확정이 되면은 좀 금액은 변동될 수 있어도 잠정치라는 사실만 좀 기억해 주시고 큰 변동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기업은행에서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정도 매출, 요 정도 영업이익 이해해 주시고 대표는 당연히 김도진 행장으로 돼 있고요. 인원 현황은 12,557명 정도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 연봉은 7천에서 한 1억 미만으로 해서 작년과 17년도와 18년도 크게 변함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업 분석 또 봐볼까요? 이거 당기순이익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보는 게 여기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 여러분 보이시죠? 보이면 좀 특징적인 게 뭐가 보이시나요? 그렇죠. 비이자이익이 사실 지금 전년 동기 비해서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행은 수익성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렇죠. 어떤 수익이 나 있죠?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이 있죠. 그중에서도 지금 은행 트렌드가 어떤 트렌드예요? 그렇죠. 지금 정부가 계속적으로 은행권에서 압박을 가하고 무엇보다 금리에 대한 변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예대 마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이자이익에 대해서 사실 은행권은 가장 좋아하는 소득이 이자이익이지만 과거처럼 사실 이자이익을 크게 바라볼 수 없는 환경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권의 지금 화두는 역시나 비이자 수익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는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이자 수익이 해봤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신탁, 펀드, 방카 이런 게 있잖아요. 은행권에서는 또 한 가지 또 전력이 비이자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웨alth 매니지먼트죠. 그러니까 자산 관리 같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이자 수익을 많이 늘리려고 하는 모습이 있고요. 이러한 트렌드들이 지금의 모든 은행권의 화두다. 그런 층에서 본다면 IBK 기업은행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년 대비해서 18년도의 비이자 수익이 무려 84% 늘어났다는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우리가 평가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한번 또 넘어가 볼까요? 기업 분석 또 들어갈 때 여러분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은행을 제가 이미 한번 소개시켜 드렸을 때 한번 찾아보세요. 그때는 이제 깊게 굉장히 들어갔어요. 기업은행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근데 지금의 어떤 이 강의는요. 18년도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이죠. 작년에 과연 기업은행이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 그걸 토대로 실제 알아보는 건데 18년도 연결 당기순이익이 1조 7,643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이거 역대 최대다. 역대 최대 재경신을 했다는 사실 이제 알아두셔야 되겠죠. 당연히 취준생 입장에서는 좀 자세히 볼까요? 자, 봤더니 18년도 기업은행 사상 최대 순이익이 냈고요. 18년도 연결 기준으로 1조 7,644억 원이 나왔고요. 연결 기준 순이익이 1조 5천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7년도보다 17%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시면 은행의 역할이 가장 컸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17년도 연결 순이익이 1조 5천억이니까 지금이 이제 1조 7천억 나왔으니까 18년도에 17% 늘었다는 얘기겠죠. 그중에서도 은행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좀 밑에 이제 도표를 보시면
별도 기준으로 볼게요. 연결 기준이 아니라 별도 기준으로 은행만 딱 보면 1조 5천억 원 정도의 당기순이익이 됐거든요. 은행만.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물론 계열사들도 뭐 많은 역할을 했겠지만은 이렇게 은행이 이제 별도 기준으로 본다면 큰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겠고, 견조한 자산 시장 성장 배경으로 보면 1위가 있겠고, 건전성 관리를 통한 수익력 향상도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회사의 뭐 고른 성장도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주요한 성장 배경 원인이 여기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꾸준한 건전성 개선을 통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대손 비용을 감축하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당기순이익 실질 대손 충당금 규모를 초과하는 골든 크로스를 달성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좀 깊게 들어갈게요. 무슨 얘기냐면 보시면은 대손 충당금이 1조 4천억으로 17년보다 9.7% 낮췄습니다. 대손 충당금이 뭐죠? 충당금이 뭐야? 그렇죠. 차후에 나아갈 금액에 대해서 대조표에서 미리 계산해 버리는 거죠. 부채가 갖고 계산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충당금인데, 충당금 중에서 대출 채권 같은 게 이제 대손 충당금이라 그러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이 낮아지면 당연히 좋은 거겠죠. 은행 입장에서. 그래서 대손 충당금이 뭐예요? 1조 4,500억 원으로 17년보다 9.7% 낮아지고요. 그다음에 보면 17년도보다 0.1% 낮아 건전성도 좋아졌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정말로 기업은행이 말 그대로 대손 충당금을 많이 낮추는 노력을 해왔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고, 뭐 보니까 실질 대손 충당금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라고 그래요. 18년도에. 해서 굉장히 잘했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게 이제는 골든 크로스가 됐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뭐예요? 대손 충당금이 뭐가 넘었다? 순이익이.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이라는 포인트. 이 포인트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이해하시면은 기업은행이 어떤 은행인지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볼까요? 은행권 중기대출 경쟁이 심화에도 불구하고 금융권 최초 중기대출이죠. 중소기업 대출 한 150조 원을 돌파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소기업은행에서 자랑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기대출 시장의 어떤 독보적인 1위를 수성했다 볼 수가 있겠는데, 한번 볼까요? 19년도 중소기업 대출 시장의 경쟁은 적극적으로 더더욱 확대될 전망이고요. 뭐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하면서 이제 풍선 효과로 인해서 가계대출 시장 쪼이다 보니까 이제 은행권들이 이제는 기업 대출로 이제 많이 향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는 실제로 보니까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들 봤더니 18년도에 대출 잔액이 17년보다 각각 한 8.2%, 한 6.5%, 10% 정도 이렇게 늘었습니다. 통계를 봐도 그 무슨 얘기예요? 정부가 이제 가계대출 째다 보니까 니네 너무 쉽게 돈을 번다 이거죠, 사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담보대출이잖아요. 아파트 아니면은 말 그대로 집을 저당 잡아서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은행권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보셔야죠. 그런데 기업대출은 뭐예요? 리스크가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 이제 기업대출 잘 안 했었는데, 물론 해왔지만은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리스크를 안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상황이 바뀌었죠. 정부에서 야 가계대출 그만 좀 해. 너무 심하지 않니? 라고 하니까 이제는 이제 풍선 효과처럼 기업 대출에다가 이제는 많은 기업 대출을 해줬는데, 특히 중소기업 대출 같은 경우에 좀 늘리고 있는 부분이다. 근데 IBK 중소기업 은행이 사실 중기 대출이 150조 넘었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의 지침대로 또 한 가지 정말 사회에 이익이 되는 어떤 그런 대출의 여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어필할 만한 겁니다. IBK 기업은행 같은 기간, 같은 기간 동안 중소기업 대출 시장에서 경쟁력과 전체 중소기업 대출 시장의 성장됨에 힘입어 시장 점유율 한 22.5%를 차지했다는 부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숫자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흐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도진 은행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9년도 중기대출 규모를 10조 원 정도 늘리겠다 목표를 세웠고요. 그런 방법론은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다음에 창업이라든지 벤처 지원들 이런 것을 통해서 중기대출을 꾸준하게 늘려가서 결국에는 뭐예요? 그렇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는 게 사실 중소기업의 목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로 보면은요. 19년도에 60여 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초격차 성장하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거는 그냥 김도진 행장이 19년도 영업장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초격차를 달성해 초우량 은행으로 발돋움하자. 그러니까 초격차라는 단어,
사실 삼성전자에서 쓰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재계 전반으로 초격차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좀 화두가 18년도에 됐었죠. 여러분도 이제는 이런 초격차에 대한 의미,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초격차, 이런 어떤 초격차에 대한 키워드에 대한 단어를 이제는 자연스럽게 쓰실 줄 알아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재계에서는 이미 쓰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우리가 알자는 차원에서 한번 갖고 와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본다면 이렇게 네 개 정도는 우리가 18년도에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행을. 그래서 요 네 개는 꼭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또 볼까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필기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은행권이 굉장히 필기가 지금 강해졌습니다. 이게 중요성이 굉장히 더더욱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제가 이제 면접 기출이라든지 면접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한번 필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방송에서 뭐 필기 그 기출 필기를 갖고 와서 막 풀이 이거는 좀 어렵고요. 사실 이제 그 맥락을 한번 짚어드리면서 여러분께서 꼭 기업은행 아니더라도 다른 은행이나 이제 시중은행이 했을 때 도움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먼저 이런 게 나왔었죠. 엥겔 곡선, 로렌츠 곡선, 개츠비 곡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꼭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면 왔는데 사실 이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 이게 원래 경제학 원론 쪽에 이렇게 책을 지져 보면은 비슷한 문제가 이미 나와 있었는데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걸 방송에서 얘기할까 말까 했는데 뭐 여러분 정보의 비대칭성은 좀 힘들잖아요. 사실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문제가 거의 비슷한 문제가 이미 있었습니다. 나오기 전부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뭐 먼저 볼까요? 엥겔 곡선 같은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특정자의 수요량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 수준에 따라 수요량이 변한다. 뭐 독일 경제학자 엥겔의 이름을 따서 됐다. 뭐 이건 뻔한 얘기고요. 가로축이 뭐야? 수량, 세로축이 소득을 잡아서 실제 소득분의 어떤 수요량의 변화인데 뭐 엥겔 개수도 있잖아요. 엥겔 개수가 뭐예요,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죠? 그죠? 엥겔 개수라는 기수도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의 그 소득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생활의 문화를 즐기고 있는지 이런 것도 사실 엥겔 곡선이나 엥겔 개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건 사실 그렇게 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리진 않았어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로렌츠 곡선에 나왔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제가 물어봤더니 이게 헷갈렸다 하더라고요. 사실 이 로렌츠 곡선은 뭐예요? 소득 불균형을 나타내는 곡선이죠. 소득 불균형을. 그러니까 로렌츠가 창안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보시면 가로축은 누적된 소득을, 세로축은 누적된 소득 금액을 이제는 표시하는데 당연히 이제는 직선, 대각선의 방향일수록 뭐겠어요? 당연히 평등한 거고요. 이게 볼록한 그래프일수록 불평등한 걸 얘기하겠죠. 그래서 균등 분포선과 로렌츠 곡선 이 사이를 불균등 면적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아마 로렌츠 곡선 하면 다 기억나시죠? 이 도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 자, 저작권 때문에 사실 그 도표는 내가 안 갖고 왔는데 아마 뭐 로렌츠 곡선 정도는 다 도표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많이 헷갈렸어요. 사실 소득 불균형이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아마 그 기업은행을 이미 그 시험을 치렀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요것 때문에 조금 헷갈렸다 하신 분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 위대한 개츠비 곡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답이었죠. 사실 이게 답이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여기서 굉장히 좀 헷갈렸다 하더라고요. 뭐냐면 일단 위대한 개츠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2년도 오바마 정부 때 이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이었던 이제 프린스턴 대학의 앨런 크루거 교수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 불평등과 세대 간의 계층 이동성 관계에 대해서 이 곡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였죠. 계층 이동성의 관계. 이걸 만약에 알고 있었으면 바로 그냥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이를 위대한 개츠비 곡선이라고 칭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득 불평등이 큰 나라일수록 뭐가 되냐면 가난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가난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부의 불평등이 심각했던 1920년대의 미국 나왔던 그 소설 위대한 개츠비 이거를 빗대어서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 보시면 제가 진한 글씨를 해놨지만은 미국 사회를 배경으로 한 소설 요것만 이해하셨으면 정말 뭐 로렌츠가 몰라도 개츠비도 몰라도 그냥 찍었으면 맞았을 문제이기도 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좀 웃었는데 오히려 공부 안 하신 분들이 이거는 더 알 수도 있었다. 왜냐하면은 뭐 소설 얘기 나왔으니까. 그래서 사실 소득에 대한 불평등, 계층 이동성의 관계 이런 걸 얘기할 때 위한 위대한 개츠비 곡선 이렇게 얘기하고요.
한 가지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KDI에서 이런 칼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다이내믹 코리아와 수저 계급론의 칼럼 이게 있었는데 좀 유의미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회 환경에서도요. 1980년 중반 이후에 하락하던 소득 불평등과 1990년 중후반부터 이게 바뀌고 있다는 거고요. 외환위기 후에는 2000년도 들어서는 급등하면서 이게 계층 간의 대물림이 심해졌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1980년도에는 소득 불평등이 없었다는 얘기죠. 뭐 있어도 그렇게 심하진 않았다. 근데 90년대 후반 들어오면서 90년대 후반에 뭐가 있었어요? 97년도에 그렇죠. 말 그대로 IMF가 있었죠. 그다음에 2000년대 들어와서 뭐예요? 바로 이런 어떤 계층 간의 대물림, 그러니까 소득 불평등이 굉장히 심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대 간 소득 탄력성, 그러니까 부모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 소득이 높은 정도 간의 비례 관계, 이게 바로 위대한 개츠비 곡선이죠. 주로 이제 소득 불평등이 뭐예요? 교육 투자의 격차를 벌리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굉장히 유의미하게 보는 게 사실 틀린 말은 아니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로 이걸 대비해 본다면 우리나라가 실제로 소득 불평등이 굉장히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특징인 게 뭐냐면 교육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부유층,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의 대물림을 어떻게 하냐면 교육을 통해서 부의 대물림 하거든요. 좋은 대학 가고요. 그다음에 좋은 교육 받아서 질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그 직장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고소득을 올리고 이러면서 부의 대물림이 되고 있는데 이런 어떤 교육의 투자에 대한 어떤 불평등이 결국에는 우리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성공첩 엑스파일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요. 사실 그런 거의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사실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거겠죠. 무슨 얘기겠어요? 이 방송은요. 결국에 이런 부의 불평등,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나와서 여러분께 설명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겠고요. 이런 어떤 위대한 개츠비 곡선이 정말 우리 사회에 던지는 화두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겠는데요. 그만큼 중요하다. 계층 간의 이동성에 대한 이슈는 위대한 개츠비 곡선이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은 여러분 좀 이야기가 좀 편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또 보겠습니다. 그다음 봤더니 뭐 밴드웨건 효과라든지 스노프 효과라든지 베벌런 효과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뭐 디들 효과도 나왔었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미 제가 한번 설명했습니다. 과거에 성공첩 엑스파일 통해서 어느 정도 제가 언지를 줬어요. 왜냐하면 너무 뻔한 거라서 너무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미 제가 했지만 베벌런 효과, 뭐 디들 효과 이거 설명하면서 그때 다 설명해드렸거든요. 이거 만약에 보셨다면 여러분 성공첩 엑스파일 보셨으면 이거 맞췄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 뭐 물어보니까 틀린 분도 꽤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아했었는데 여러분 이 성공첩 엑스파일 자주 보세요. 그러니까 자 보시겠습니다. 베벌런 효과 이미 설명했었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베벌런 효과는요. 일부 계층이 과시욕입니다. 과시욕이에요. 그래서 허영심 등에 의해서 수요가 줄지 않는 현상이죠. 돈이 없어도 우리의 뭐야? 최근에 뉴스가 나왔어요. 3만 원짜리 SPA 브랜드 그러니까 패스트 패션을 입어도 청바지를 입어도 가방은 루이비통이라든지 명품백인 거예요. 뭐 이런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 최근에 언론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어떤 사회의 허영심을 건드리는 어떤 기법이죠. 이게 베벌런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하면서 상류층의 사람들을 어떤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그런 겁니다. 과거의 귀족은 뭐를 입던 간에 귀족이에요. 하지만 지금의 자유시대, 그죠? 시장 경제에서는 뭐가 되나요? 내가 입고 다니는 옷, 내가 타고 다니는 차 이런 게 나의 어떤 신분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 정도의 어떤 삶의 어떤 질은 아니더라도 허영심을 위해서 오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명품차, 명품 가방 이런 것을 실제 소득 수준에 안 맞게 하고 다니는 이런 베벌런 효과인데 사실 베벌런 효과가 나쁘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베벌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WM 그러니까 웨스 매니지먼트 같은 어떤 자산 관리 부분도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VIP 고객들을 사실 이런 어떤 베벌런 효과를 통해서 섭렵할 수 있고요. 그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베벌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베벌런 효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밴드웨건 효과도 있죠. 밴드웨건 효과는 뭐야?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래서 이런 효과도 있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 이것도 지문에 나왔었죠. 매몰병 효과가 있습니다. 매몰병 효과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잖아요. 10,000원을 지불하고 갔던 뷔페와 아니면 공짜로 갔던 뷔페.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10,000원을 지불하고 간 뷔페와 그냥 공짜로 갔던 뷔페 어느 것을 더 많이 먹고 나오실 것 같으세요? 그렇죠. 돈을 내고
갔던 뷔페가 더 많이 먹고 나오겠죠. 왜?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합니다. 뽕을 뽑아야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뽕을 뽑아야 돼요. 많이 먹고 나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10,000원이라는 금액을 지불했기 때문에, 매몰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금융권, 특히 은행권에서 이런 어떤 매몰 효과도 잘 쓰고요. 특히 잘 쓰는 데가 유통업입니다. 뭐야? 우리가 항상 쿠폰 날라옵니다. 모바일 쿠폰 날라오고요. EDM, DM 막 문자로 날라오죠. 그런데 꼭 무슨 이벤트 한 데다 가보면 그 물건이 없어요. 한정 수량을 해요. 그래서 막 달려갑니다. 갔는데 꼭 없어요. 근데 없으면 그냥 나와야 되잖아요. 꼭 뭐야? 하나 들고 나오죠. 왜요?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에 허전한 거예요. 그냥 나오기. 그래서 뭐 하나를 들고 나오죠. 매몰병 효과입니다. 이런 매몰병 효과가 실제 금융권에서나 유통업에서는 굉장히 잘 쓰는 효과이기 때문에 이런 효과 이론 꼭 기억해 주시겠고요. 타협 효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중에서 제가 여러분 퀴즈 하나 드립니다. 케이크를 사러 갔어요. 그래서 3가지 케이크 있습니다.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그렇죠. 대부분이 뭐냐면 실제로 그 연구가 된 타협 효과인데 시몬슨 교수가 연구했죠. 25,000원짜리를 선택하더라 이거예요. 가운데를 선택하더라. 이게 뭐냐면 타협 효과인데요. A 상품과 C 상품 중에 서로 장점을 섞거나 B 상품이 있다면 사람들은 대부분 뭐예요? B 상품을 선택한다더라. 무슨 얘기냐면 양자택일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설득의 효과에도 굉장히 잘 쓰는 건데요. 사람들에게 양자를 선택해서 야, 둘 중에 하나 골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안 되거든요. 하나를 빨리 선택해야 돼요. 빨리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소비자들은 고민해요. 금융 소비자들이 고민합니다. 그럴 땐 뭐예요? 3개를 제시하고 내가 정말 팔고 싶어하는 상품, 내가 팔고 싶어하는 금융 상품을 가운데 껴주면 뭐가 되냐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요. 많은 소비자들이 타협 효과에 의해서 가운데 걸 선택하더라. 이게 바로 타협 효과입니다. 굉장히 행동경제학에서 굉장히 일원화됐던 효과 이론이고요. 사실 이런 타협 효과도 이해하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손실 효과도 있습니다. 읽는 고통이 얻는 즐거움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실제 현대자동차에서 썼던 마케팅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뭐냐면 머니백 개런티라고 있었습니다. 북미 시장에서 이게 2017년도에서 북미 현대자동차에서 이걸 진행했던 어떤 캠페인이었는데 3일 이내에 만약에 샀다가 3일 이내에 마음에 안 들면 갖고 와. 다시 환불해 줄게. 아니 교체해 줄게. 이거였어요. 이게 바로 손실 효과거든요. 뭔 얘기냐? 내가 한번 얻었던 거란 말이죠. 다시 주기 싫어합니다. 내가 다시 보내기 싫어해요. 손실이거든요. 이러한 소비의 심리를 굉장히 건드리는 게 손실 효과인데 실제 사례가 뭐다? 현대자동차에서 썼던 어떤 이런 손실 효과, 북미 현대자동차 법인 영업에서 썼던 방법들이었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무료 체험 기간도 이런 손실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이런 효과 이론은 빨리 진행할게요. 후광의 법칙은 말 그대로 뭐 아우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연예인들 같은 경우, 뭐 장사를 한다 그러면 뭐 말 그대로 한때 스팟으로 어떤 인기를 얻잖아요. 이런 후광의 법칙들이 그런 법칙이라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디디로 효과는 좀 깊게 설명드릴게요. 디디로 효과는 하나의 제품을 구매했는데 그 제품과 관련된 다른 제품을 연속적으로 구매하는 행동을 디디로 효과 그러는데 디디로 효과는 뭐 나왔지만은 이미 뭐 은행권에서 이 효과 이론이 나왔지만은 너무 제가 한번 강조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영업이잖아요. 결국에는 여러분 이제는 금융권에 들어가면 영업이고요. 영업할 때 이런 디디로 효과가 굉장히 잘 먹힙니다. 하나는 뭐냐면 디드로의 유래가 뭐냐면 디드로라는 철학자가 서재용 가운을 선물 받았는데 가운과 잘 어울리는 서재를 바꾸고요. 아니 그러니까 책상을 바꾸고 책상 바꿨더니 뭐야? 서재도 바꾸고 서재 바꾸니까 방 전체를 다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게 굉장히 효과가 드러났던 게 우리나라나 미국 북미 시장에서 아이폰 효과였죠. 아이폰 하나 샀더니 아이폰과 관련된 액세서리를 바꾸고 맥북으로 바꾸고 아이맥스하고 막 이러면서 점차적으로 늘려갔거든요. 이런 어떤 디디로 효과가 실제적으로 금융 상품에서도 굉장히 잘 먹힌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겠고요. 그다음에 뭐 미끼 효과도 있습니다. 뭐 말 그대로 미끼 효과는 하나의 제품을 더 끼워주는 옵션, 수익을 증진시키는 옵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에펠탑 효과도 계속적으로 바라보면 뭐야? 끌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여러분 금융권이나 들어가면 굉장히 좌절하는 분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영업을 하는데 제 영업 실적이 안 나오거든요. 꾸준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얘기겠죠. 광고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이론이지만 실제 여러분 영업,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이론이에요. 꾸준하게 나를 노출하고 꾸준하게 다가가고 꾸준하게 설득한다면 결국에는 그게 익숙함으로 소비자들은 돌아오기 때문에 설득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에펠탑 효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알파 세대, 단카이 세대, 에코 세대, 래플 세대 있었는데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는 굉장히 인구 통계학적 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세대냐?
그 세대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알파 세대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서 15년에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오해하시는 데 아니면 그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때 태어난 아이들. 왜? 어머니들이 유튜브 보여주고요. 어머니들이 스마트폰을 손에 안에 쥐어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친숙한 거예요, 사실 지금. 그래서 제 아기가 딱 이때죠. 알파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AI 스피커라든지 기존 어떤 IT 기기가 굉장히 친숙한 세대. 그래서 이런 알파 세대로 보통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알파 세대의 부모 세대는 뭘까요? 바로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바로 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어떤 태어났던 세대인데 실제 지금 경제학이나 경영학에서 특히 그 소비하는 쪽에서 유통업에서는 밀레니얼 세대가 굉장히 주요 타겟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출을 끌어올려주는 세대가 바로 밀레니얼 세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세대다라고 평가하시면 되겠고 에코 세대는 79년부터 92년까지 태어난 세대이고요. 어떤 베이비붐 세대, 우리나라의 55년부터 63년대에 태어난 이 베이비붐 세대 자녀 세대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에코 세대가 그런 세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넷플 세대가 있죠. 네트워크 플레이의 약자로서 혼자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통신만 통해서 네트워크 게임을 통해서 즐기는 세대를 보통 넷플 세대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단카이 세대는 일본 얘기입니다. 47년에서 49년에 사연한 일본의 베이붐 세대를 우리가 단카이 세대라고 보통 얘기하죠. 사실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인턴 세대가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한 채 인턴을 전전하는 청년 구직자를 지칭한다. 솔직히 제가 일부러 이거는 제가 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는 저희 계속되는 경기 침투로 인해서 이전에 88 세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88만 원 세대가 인턴 세대로 변한 것인데 이들은 정규직 사회를 기회를 얻지 못해 산시적 공공근로자나 단기 비정규직으로 일한다. 그래서 여러분 인턴 세대 이제 벗어나야 되겠죠. 뭐를 통해서? 성공적 엑스파일을 통해서 여러분 인턴 세대가 아니라 이제는 뭐요? 당당한 여러분 기업은행의 일 직원으로서 여러분 당당하게 일어서기를 제가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은행에서 우리 잠깐 알아봤습니다. 자, IBK 기업은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18년도의 최근 이슈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19년도의 IBK 전략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또한 필기가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꼭 IBK 기출 어떤 필기를 통해서 다른 은행권도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폭넓게 한번 이해해봤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성공 취업 엑스파일 여러분과 항상 늘 함께 하겠습니다.